그때 진짜 교복이라도 하고 갔었으면. 이게 내 지금 이게 당하고 있는 게 형 때문이니까 정말 형부터 그냥 아주 7.62mm 그냥 AK-38 머리에다 다 박아버리겠다고 그냥. 자살을 했죠. 빼도 박도 못하고 살아도 죽은 목숨이에요. 딱 당기니까 그냥 빵 하고 그냥 소리 나가고 총은 저로 튕겨나가고. 홍구라고 하는 누룽개를 비료로 해요. 100만 마리를 음낭 있잖아요. 함께합니다. 내조의 영화. 안녕하세요. 오늘 행복한 남편 손동수입니다. 늘 감사한 아내 김양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로 내조의 여왕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북에서 의사 부부 정도 같으면 상당히 고위층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네네. 인생의 반 정도를 이제 북에서 이제 지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네. 더군다나 이곳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의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두 부부를 소개합니다. 먼저 김서연 박사님부터 좀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저는 1980년대부터 만수무강 장수연구소, 즉 김일성을 장수하게 하는 곳에 기초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있다가 92년에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귀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두 분께서. 김소연 박사를 16년 전에 만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제가 인포메이션 해주고 있는 남편 이원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다 북에서 오신 게 아니고 아내분만 북에 그렇죠. 오셨군요. 예. 남한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인포메이션을 지금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네. 사실 김소연 박사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에서 보면 굉장히 권위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아내로서 남편한테 가장 예뻐 보일 때는 어떨 때일까 궁금해요. 샤워하고 나오면 이 머리를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어요. 그건 강아지 목욕시키고 나면 막 이렇게 흔드는 행동인데요. 김소연 박사님 직접 한번 시연을 해주시죠. 풀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 드라이도 안 하니까 그냥 내가 흔들어서 말리는 말리는구나. 그 물치면서 이렇게 물을 여기다 내가 갖다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게 물 쪄 뭐 이러면 내가 안 할 테지만 이렇게 안아주니까 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김소연 박사님. 그러면 내 남편이 어떨 때 가장 멋있어 보입니까? 남편도 역시 이제 샤워를 하고 역시 가운 샤워. 안 하고 탁 할 때 스트롱한 그 근육을 볼 때 그야말로 울퉁불퉁. 막 정말 막 느끼죠 내가. 야, 너 종을 주겠다. 자, 이제 다음 주인공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8년도에 남한에 온 사고뭉치이자 북한 인민군 출신 박세현이라고 합니다. 한의사 박세현 원장이고요. 네, 본인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남편이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언제 사고를 칠지 항상 제 마음이 불안한데요. 혹시 방송에서도 사고를 치지 않을까 걱정이 너무 돼서 나올 박세현 씨 아내 정견이라고 합니다. 아니, 첫
인사부터 뭐 기억나는 단어는 이 사고, 남편의 사고 친다 뭐 이런 건데. 평소에 사고를 좀 자주 이렇게 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보시기에? 저희가 왜 흔히 속으로 이제 기분이 나쁘면 뭐 몇 번은 삭히고 정말 안 되겠으면 그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니면 뭐 싸우든지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참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문제예요. 먼저 이렇게 손이 나가고 행동이 먼저 나가는 거죠. 좀 마음이 먼저 급한 게 좀 그게 오히려 화를 많이 부르는 것 같아서 원래 대신 이제 저렇게 끝은 마른 없지만 사람들이 좀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요? 좀 덩치 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삐지는데 어떻게 사람 삐지고. 저런 분이 좀 보면은 이렇게 좀 확 하는 성질이 많아요. 제 주위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나저나, 어. 아니, 박세훈 씨는 삼형제가 다 한의사시라면서요? 우와. 형제가 사형제인데요. 예. 아들만 4명인데 이제 첫째를 빼놓고 둘째, 셋째, 넷째가 다 한의사거든요. 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와서 한의사가 되신 거예요? 아니요, 다 그 한의사 중에 이제 그 첫째가 원래 형제 중에는 둘째인데 네. 한의사 중에 첫째가 이제 북한에서 원래 한의학 공부를 했었고 네. 예, 그래서 여기 한국에 와서 경희대 편입해가지고 한의사. 근데 사실 북한 예. 쪽에 있는 한의사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세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또 이제 세계에서 최초죠. 인간의 기를 증명하신 분이 또 북한에 계신 한의사 선생님 계세요. 아시죠? 예. 자, 그럼 먼저 이 두 분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에 성공하게 됐는지 궁금해지는데, 네, 김소연 박사님. 남한에 오셔서 두 분은 어떻게 소개로 만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비공개 기순으로 와가지고 예. 8년 만에 이제 뉴 밀리언 시대라고 해서 2000년 1월 6일 날에야 제가 방송 앞에서 전 국민에게 이제 즐거웠습니다. 얘기해 줬었어요. 예, 그때 예. 처음으로 아마 만수망 연구소에 이제 김소연 이제 라고 예. 보여주고 네. 그 광경을 본 시청자들이 너무 말도 못하게 내가 작은 연구소라는 거를 어떤 도네이션을 이제 받아서 예. 하나 차려놓고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어떤 뭐를 일을 한다기보다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알고 싶은 그렇죠. 거를 하기 위해서 예. 이 카운셀링 같은 것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네네. 그 순간에 어. 나타나신 분이 이분이세요. 남편분이 근데 찾아오셨군요. 연구소 찾아오신 거예요? 예약을 하고 막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내 직원이 아는 사람이 왔는데요 하면서 누군데 할 새 없이 그냥 문을 탁 열어주고 그게 말이 좋아 불쑥이지 아나무인 쪽으로 그냥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지 하고 이렇게 보려는 순간에 희쑥희쑥하며 웃으면서 젊었을 땐 참 그래도 괜찮으셨어요. 지금보다도 그때는 정말 10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참 아주 스트롱하고 내가 누구지 하는 순간과 함께 이 숨이 탁 멎어. 근데 들어오신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뭐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아나운서에 내 앞에 앉았어요. 네. 어쩌고 보면 좀 뻔뻔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러고 이제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리를 청상에 맞은 다리 월남전에 가서 끌어올리면서 이제 다리가 때문에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보는 순간에 나도 뭔가 그 전기가 스파크 튀는 것처럼 아니 전기가 스파크 튀는 것처럼 그걸 느꼈어요. 저도 서로 첫눈에 반하신 두 분이 동시에 느꼈다는 건데. 그래서 나가면 우리 직원인데 봉투를 하나 이제 주고 가는데 우리 직원은 치료하는 치료비인 줄 알고 돈인 줄 알고 덥석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뚜껑을 막질 않고 열어놓은 오픈된 상태에서 지금 집 보다 보니까 두꺼우니까 말이에요. 편지네 하고 나를 원장님하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흥분돼서 전화 받고 다음 날에 그러면 이제 다시 약속을 해서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때 확신을 했었죠. 이게
확신을 했었어요. 전화가 올 것이다. 분명히 아, 분명히 올 것이다. 이분들 역시 만남 만만치 않게 영화 같습니다. 예.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는지부터 듣죠. 처음에 집사람 만나게 된 건 이제 대학교 친구 소개로 이제 만났거든요. 예. 그때 이제 집사람이 강릉에 있었는데, 그 가서 경포대에서 처음 만났어요. 경포대. 예. 네.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더라고요. 둘이 있는데 네. 술 먹을 줄 아냐고 물어보니까 맥주는 먹을 줄 안다 그러더라고요. 첫날부터 술 먹이려고. 이게 뭐 북한 남자나 한국 남자야. 너 한방에 뭐죠? 그건 남북이 똑같아요.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예, 수작은 다 비슷해. 네, 그때 이제 술 사가지고 평점 가서 생리대 3통 사가지고. 근데 이제 화장지를 사오라고 그랬는데 그게 생리대라는 건 몰랐어요. 생리대라는 건 처음 봤으니까. 아하. 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하얀색입니다. 예. 네, 그게 이제 그 고급 화장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 북한에서는 그게. 그런 톤이 있어. 아니, 한국은 잘 사니까. 네. 고급 화장지인 줄 알고 이제 그거 3통 사서 예. 맥주 3병 사가지고 이제 오징어 한 마리 사가지고. 갔는데 그때 깜짝 놀라더라고. 이거 왜 사냐 해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겠다. 그래서 그래도 야, 이제 남수이 좋긴 좋다. 이게 여기는 화장지도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보는데. 아이고, 아니, 진짜 부인께서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제가 밑에 남동생만 둘이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집에서는 제 남동생한테는 이제 생리대 심부름 시키죠. 시켜요. 이제 학교 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자분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는데 아, 그래요? 조금 좀 의아했죠. 어, 근데 예. 자기 딴에는 얘기를 하는 게 가 하얀색이니까 당연히 화장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 그 보니까 화장도 그때 이제 쌩얼에다가 뭐 그 귓구멍이 뚫린 것도 없고 귀걸이 귀 뚫지 않았고. 네, 그런 것도 없고 뭐 손톱도 뾰족하거나 막 빨갛고 노랗고 이런 것도 없고 매니큐어 안 받았고.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참했네. 저는 그때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검정고시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검정고시하고 그때 다닐 때는 애들이 입술 여기 뚫려 있고 여기저기 막 뚫죠. 콧구멍에 뚫려 있고 그리고 귓구멍도 이게 하나 뚫린 게 아니라 막 다섯 개 뚫려 있더라고요. 막 줄줄이 뚫죠. 네. 술도 못 먹지, 담배도 안 피지, 거기다 생얼에다가 이제 21살인가 20살인가 됐고 하니까. 네,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좀 표현을 했습니까? 좀 다르죠. 그때 집이 서울에 살았거든요. 예. 근데 집사람 그때 강릉에 있었고 해서 원거리 이제 했는데 알게 된 지는 2달 됐어도 만난 거는 그때 2번밖에 못 만났어요. 만남의 횟수는. 그래서 3번째 만났을 때 저 서울로 데리고 왔었거든요. 나도 졸업증이 있다. 그래서 뭐냐 해서 검정고시하고 데리고 왔었어요. 나 이게 졸업했다고. 신설동 가가지고 졸업증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졸업 안 되라고. 저분이 은근히 웃기네. 우리 와서 예. 졸업증 있다. 졸업증도 있고 자격증도 있다. 운전면허증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한의대 학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랑 안 사귈래 차 타고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본다 그러더라고요. 딸랑 두개 보여주고 나랑 안 사귈래. 보여줄 건 다 보여주고 다 밥도 먹여주고 그랬는데 생각해본다 그래서 거기서 따까리가 확 열리더라고요. 이런 성격 때문에 이제 이 사고를 치는 예, 그래서. 성심성의로 다 해서 다 했는데 그래서 근데 내가 뭐라고 물었으니까 생각해본다고 해서 죽자 같이 막 굉장히 급하네. 어떤 성격인지 알겠네. 고속도로에 다리 있었거든요. 고속도로 강천 터널 지나는데 남한강 다리 있어요. 내 쪽으로 밀면 위험하게 또 나 죽을지도 모르니까 운전해야 되는데 그냥 집사람이 앉은 조석 쪽으로겠다 다리 한강에다 막 밀어버렸어요. 백미러 다 깨지고 문 막 빨간색 티코였는데 이게 다 그냥 찌그러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알루미늄 휴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바퀴 씌우는 게 이게 껍데기 다 튀어나와. 그랬더니 막 알았다고요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알았다고요 해서 사귄다고 해야 돼요. 사귄다고요 하죠. 겁나서 생각한 걸 텐데. 좀 더 가다 보니까 이제 갓길을 나와서 갓길을 세워두고 내려와서 사귈 거야 안 사귈 거야 해서 알았다고 해서 사귄다고 하라고 그러니까 사귄다고 해서 빨리 타 집에 가자. 차 태워가지고 이제 강릉을 데려다 줬어. 완전 지금 저기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소지섭이야. 나랑 살래 나랑 죽을래 막 이러면서 막 완전히 진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소지섭은 소지섭
사실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이제 생각이 스치는 게 이제 저희 만남이 2번, 3번밖에 안 됐지만 이제 한 번 만날 때 좀 진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저희 남편이 주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네. 탈북을 해가지고 여기 오기까지 정착하기까지 과정을 이제 저한테 처음부터 다 오픈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것 중에 제일 와닿았던 게 이제 그 둘째 아주버님께서 먼저 탈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네. 이제 뭐 생사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저희 남편하고 시부모님밖에 안 남았을 때 저희 시부모님도 이제 거의 굶주려서 거의 죽어가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이 남한 땅을 밟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생각을 했던 게 아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책임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사람이라면 한번 좀 알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감을 갖고 있던 물론 차에 그랬군요. 방법은 이제 잘못된 거지만 이제 그 방법은 서툴러서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 저 이게 지금 잘못돼서 방송에 지금 나와 계신 거지 잘못된 거 주면 큰일 날 뻔했어 지금. 그래, 결혼했는데 저 차를 밀게 만들어. 그냥. 그 김일성 주치의를 하셨던 김소연 박사님은 이 어떤 아까 보니까 뭐 범죄 심리 이런 말씀하셨지만 또 연애의 심리를 너무나 많이 알고 계셨고 또 터프가이인 박세노 원장은 또 여성의 마음을 잘 몰라서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스토리도 있고 이후에도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김소연 박사님 연애 테스트를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걸 육화백화점으로 가서. 예. 아, 강남에. 예. 딱 뭐 거기 뭐 백화점이 물건이라는 게 사실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봉투 4개인데 500만 원이 들었어. 쇼핑백 4개가 500만 원을 줬는데 100만 원 굴 때까지는 옆에 계셨어. 200만 원 굴 땐 뒤로 가. 500만 원 다 굴고 나서 쇼핑백 들고 다니까 안 보여. 이분이. 그때는 솔직한 말로 어떤 그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돈 씀씀이가 해픈 것 같아요. 네, 실망하셨구나. 이건 매일 하늘에서 돈이 한 가마니씩 떨어져도 대책이었구나. 그때 당시에 돈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대충은 알았죠. 저쪽에 살면서. 네. 그래도 자본주의에서는 돈이라고 하면은 권력도 살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 낭비를 하지 말고 이제 그 소리를 약간 비쳤어요. 그랬더니 내가 내 돈 쓰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표정이 딱 바뀌어요. 회사 분들 모르시고. 네, 그래서 아 내가 이것은 분명히 옆에 같이 있으면서 이것만은 분명히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아, 바로 잡아줘야겠다.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저도 아니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아 이런 거 보니까 내 상대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기가 쉬운데 맞아. 오 이건 더 내가 이상 바로 만나지 말아야겠다, 잡아야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에 돈도 또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또 두 번째 테스트가 또 있었다면서요? 쫙 나오는 그 남자가 목욕 사오냐 하고 나온 사람 같아. 이게 드라이도 좀 안 하고 그냥 쫙하게 자기 그냥 다 보여주는 이렇게 축하고 나왔어. 그래서 대충 하고. 그래갖고 내가 나를 불렀으면은 어떤 그 뭐 프로포즈 하는 장소는 아니겠지만 해도 뭐 최소한의 뭐 꽃다발 쪽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뭐 어디 영화에서랑 보든가 뭐 책에서 못하고 먼저 역시 그랬어요. 일본적으로 또 뿌듯한. 예. 그랬어요. 거를 너무 자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차나 한 잔 마시고 다른 데 가서 식사를 합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요. 차 마시지 말고 그냥 가요. 나가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간데 앞에 타는데 쭉 운전석에 보니까 꽃다발이 있어. 근데 햇빛에 다 시들러 버려진 거야. 그거 갖다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네. 준비를 그래서, 해두셨구나. 그 생각에 속이 욱해갖고 어머 이 시들은 꽃다발이 여기 있네 하고 들어갔고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 근데 아니 시든 꽃을 갖고 가나 볼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 그게 바로 북한에서 우리가 물 먹고 자란 직설적인 방법. 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의 하나의 그것도 테스트 방법이죠. 네. 내가 꽃을 사실 며칠 전에 사놓긴 사놨어요. 며칠 전에요? 약간 시들었어요. 더운 예. 날씨가. 그래서 그 꽃을 버리길래
저는 문화가 다른 아니죠. 그때 이랬어요. 아이고, 아침에 샀는데 벌써 시들었네. 이랬어요.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아침에 산 것이 이렇게 시들었다면 완전 쓰레기를 줬었군요. 이러면서. 예, 이용훈 선생님. 제가 그때 한 2일 정도 됐어요. 또 사무실에 오실 때마다 그 이제 버려준 꽃보다도 나는 그래도 백송이 꽃은 사와야 되잖아요. 미소 백수 뭐 이런 거. 연애를 영화하고 TV에서만 배우셔가지고 그렇지. 오셨어요? 사무실에 오시려면 백송이 꽃은 정도는 사와야 되잖아요.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쑥 나가시더니 사왔어요? 방금 꽃바구니. 그런데 사무실에서 뭐라 하냐면 99송이요. 그래요. 한 송이는? 예? 내가 수단 보셨어요. 그러니까 한송이는 원장님이잖아요. 한송이는 원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두 분이 2000년도에 결혼하셨대요. 2000년 만나신 지 얼마 만에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아. 근데 잡으려 하면 손을 이렇게 뚝 잡는데 뒤에서 막 내게 쿵쿵 다 들리더라고요. 쿵거리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사귀기로 했으니까 옷보도 하고 잠자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버님 사랑한다. 사랑한다면 남자라는 거 말이야. 박세영 원장 네 어떤 말씀 나눠보죠? 네. 박 원장님께서는 아내가 그러면 거의 첫사랑이셨나요? 첫사랑은 북한에서 고등학교 때. 북한에서 고등학교 때. 거짓말 못하시니까. 학창 시절에 뭐 풋사랑, 첫사랑 다 있지, 뭐 짝사랑 다 있죠. 뭐. 북한에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북한에서 고등학교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긴 했는데 못했다. 네. 경포대에서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걸으려 하니까 그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걸다가 손 좀 잡아보면 안 됩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아 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덥석 잡아야 되는데 이게 덥석 못 잡고 손 이렇게 잡았는데 새끼손가락이 한 매듭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잘못한 게 그냥 이렇게 잡았으면 괜찮은데 여기 잡고 이제 여기서 더 이렇게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잡으면 이제 약간 좀 이상하게 변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처음에 잡을 때 잘 잡아야 되는데 새끼손가락 한 매듭 여기 끝에만 이제 한 매듭 잡았어요. 변태 같은데요? 근데 그럴 수 있어. 너무 떨리고 처음 잡아보면. 그렇게 잡고 이렇게 한 5분 걸렸는데 아 여기서 땀이 나더라고요. 땀이 나죠. 아 여기 막 한 매듭 잡았는데 여기 미끄러져가지고 빠지려고 그러는데 여기 미끄러져가지고 빠지려고 그러는데 아, 그래가지고 이걸 안 놓치려고 꽉 잡으면 또 이게 약간 좀 그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거 잡고 거기다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손을 흔드니까 같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리듬 맞춰야 돼. 그러면서 또 가슴은 쿵당쿵당 됐을 아니 것이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 이게 심장 소리가 진짜 제 귀에서 막 쿵쿵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심장이 어떻게 이게 뛰는 게 여기서 막 들리지 싶었어요. 근데 가다가 그냥 저희 이렇게 잡으려 하면 손을 이렇게 뚝 잡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게 심장마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이게 쿵쿵거리는 게. 네, 멋지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이렇게 잡는데 아 괜찮아 하는데 이렇게 얼굴 못 보고 집사람이 저쪽 보고 나는 저쪽에 막 보고 그래서 한 15분 동안 아내가 리드를 지워버렸어요. 하셨군요. 그러네. 순간 속으로 되게 좀 재밌었어요. 네. 생긴 거 하면 뭐 하는 행동이면 전부 다 되게 와일드 하잖아요. 그죠? 예. 욱하고 막 이런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손 하나도 제대로 잘 못 잡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막 멈칫하길래 제가 오히려 콱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당황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오히려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리드할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아유, 진짜 두 분이 첫 키스는 어떻게 하셨을지. 그게 심장 터져서 어떻게 그래. 혹시 뽀뽀해도 됩니까? 이것도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우리 사귀기로 했으니까 이제 옷보도 하고 잠자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그거 직접 물어보신 거예요? 네. 실제로? 그냥 뭐
친구들 잡고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뽀뽀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귀니까 잠자리도 하고 뽀뽀도 하자.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아직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 전에는 안 되지 안 된다. 않- 예. 그러다 그래서 그때 차 밀어버린 날 강릉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난 차 고장 나왔으니까 고쳐가지고 아침에 올라간다 가지고 찜질방에서 잤어요. 그 이제 그 아무리 생각이 그 생각 나가지고 아침에 나가지고 야 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렇게 왔으니까 부모님 뵙고 가자. 허락 받으면 잠자리도 하고 김에. 뽀뽀도 하는 거 아니야. 만난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겠다 해서 그러면 만나되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학교 졸업해서 병원 차리고 의사가 된다면 얘기가 안 나오니까 차차 얘기하겠다. 그때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야 그거 부모님을 기만하는 행위고 나중에 북한에서 왔다는 거 알게 되면 배신감이 든다. 효과가 있을 수 이런 있지. 얘기는 그냥 내놓고 그냥 바로 이렇게 다 털어버리고 허락받는 거야.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허락은 내가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식당에서 나왔거든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몇 살이냐 해서 몇 살이다 그러고 집은 어디냐 서울이다 학교는 어디다냐 지금 학생인데 한약과 이렇게 다닌다 해서 고향은 어디냐 해서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까 말까 순간 한 2, 3초 맞물렸어요. 그러다 아예 모르겠다 싶어서 북한입니다 그랬어요. 놀라더니 식사하시다가. 부산이라고? 부산 남자 괜찮지? 잘못 알아듣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제가 25살 때였거든요. 예. 그냥 밥 드시고 계속 드시더라고요. 아니 부산이 아니라 북조선입니다. 북조선. 북조선입니다. 북조선. 부산이라고 해. 그랬더니 하면서 지금 장인 장모님의 반응이 그 당시. 장님 밥 먹으면서 그 어른 갖고 장난하는 거 아니네. 이게 진짜 북조선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TV에서 나오는 탈북자라고 하는 그 탈북자 일종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가만히 보더니 숟가락 뚝 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진짜 북한에서 많냐고 지금 그렇다고. 그 자네 뭐 내 딸을 만난 지 얼마 됐지? 애들 2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2달. 그 자네 내 딸 태우고 다닐 차는 있나?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티코 있습니다. 티코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당시 2000년도에 당시 대학생이 차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했어요. 대학생이 차 없는 대학생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아. 근데 저희 티코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코 하더라고요. 그 차 좋지? 해서 예, 그러니까 그래. 그럼 만약에 내 딸하고 산다고 가정해서 데리고 살 집은 있어?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준 임대 아파트 있다. 지금 뭐 17평에서 뭐 5가족이 살지만 뭐 그게 좀 작다 치면은 뭐 나무 깎아서 세면도 많고 해가지고 산기슭기 하나 지어놓고 살겠다고. 산기슭기. 그래 이거 짓고 그렇게 사는 거 좋지. 그래 잘 알았네. 자네 내 딸 사랑하는가 하더라고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면 남자라는 거 말이야. 사랑한다면 남자라는 거 말이야. 그 무릇 놓아줄 줄도 알아야 돼. 놓아줄 줄도 알아야 돼. 그게 진짜 맞아요. 그게 진정한 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자를 놓아줄 줄도 아는 게 진정한 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랑하는데 왜 놓아주냐고.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전 죽어도 이 여자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안 돼 하더라고요. 아니 아버님이 뭔데 송인절 따가지고 된대 안 된다 이렇게 정말. 아니 진짜 이야기해 진짜로. 역시. 기훈 씨 맞아요? 예. 아니 미성년 딸이라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지만 성인이 돼가지고 대학생인데 성인대 딸 앞길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그 여기 끝나는 순간 빵 하고 뭐야. 빵 하고 뭐야.
도자기 물컵 던지가지고. 에이, 시원하다. 빵 하고 막 나가면 도자기 맞아가지고 깨졌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참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저 딸 데리고 살 겁니다. 그래서 야 가자 나가자. 내가 진짜 10년만 나 따라다니면 고생 좀 해라. 내 학교 졸업해가지고 정말로 내 진짜 손에다 물 한번 치고 살 수 있는 내가 해줄 테니까 나랑 살래 안 살래 그랬으니까 또? 예 그러니까 그때 집사람이 아빠 나 진짜 미안한데 그냥 이 사람하고 집 나갈게 그러더라고요. 영화다, 영화. 그래가지고 장님 그때 야 이 미치 앉아 너 그따위 짓거리 하게 되면 너 족보에서 확 파보낼 수 있으니까 앉아 그래서 아빠 진짜 미안한데 나 갈게 하자 가자. 뭐라도 가지고 보라 맞고 나가린다니까 잡아 끌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빨리 지금 아버지 오기 전에 집에 가야 되니까 아빠 오기 전에 집에 가야 되니까 나 짐 꺼낼 거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3단 박스 있더라고요. 거기다 속옷 몇 가지 가지고 막 챙기더니 들고 들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니까 이제 집에 못 온다고 자기 아빠 성격 아니까 집에 못 온다고 사기 싫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졸제 그냥 납치 겸 뭐 반 그거죠. 뭐. 사실은 아버지가 정말 반대하셨고 대노한 상황이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이 남자를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 하나만 놓고 보면 이제 물론 좀 와일드하고 터프하긴 하지만 너무 인간미도 많고 자기 나름대로 그 삶 속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의학과 자체 특성상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게 많았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보면 하루 일과 계획표를 벽에 딱 붙여놓고 생활을 하잖아요. 방학 때 보면 그것처럼 똑같이 대학생이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사실. 근데 벽에다 이거를 벽을 딱 붙여놓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기상을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밥을 먹고 뭐 운동하고 이런 계획표를 다 짜놓고 정말 하루 이제 1시간조차도 허투루 씀이 없이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면 성실한 거예요. 그러면 보지 않으시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말 하나만 듣고 귀를 딱 닫으시고 무조건 아무 말도 들으시려고 안 하시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결혼을 언제 했습니까? 결혼을 그래서 2000년도에 됐고 나서 2010년도에 했습니다. 오, 10년 뒤에. 예, 10년. 안 갔단 말이에요? 지나고 나서 아버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큰 딸을 데리고 이제 3개월 됐을 때 안고 갔었어요. 갔었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10년 만에, 딱 만 10년 만에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이제 저 아버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더니 막 인상이 막 우그락부그락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그때 딱 좀 젊어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좀 너무 객기로 버릇 없이 굴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그때 여쭤보시던 거 아버님 그 데리고 살 집 있냐 해서 30평짜리 집 얻었고 차 있냐 티코에서 지금은 동그라미 4개 바뀐 걸로 많이 귀엽네요. 네. 병원은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병원도 다 차려서 지금 빚도 거의 다 갚았고 그래서 또 원치 않게 할아버지 만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할아버지야? 그래서 선녀입니다. 선녀고요. 그래서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까 뭐 결혼 안 된다 그러면 뭐 저는 이제 애 키울 자신은 없다. 처녀 장가를 다시 가겠다. 다시 가겠다. 뭐 따님과 아버님의 따님과 그 따님의 따님은 아버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뭐 가보겠습니다. 갈까요? 하니까 좀 들으라고 얘기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결혼 어떻게 할 거면 이렇게 해서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아버님은 결혼식만 참가하시면 된다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네,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뭐 혼수네 무슨 뭐 집이네 뭐 이런 거 일절 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쓰던 거 아직까지 10년은 더 쓸 수 있으니까 결혼식만 딱 참가하셔서 결혼하는구나 하는 거 보고 가시면 된다고. 네, 그렇게 해서 저거는 결혼합니다. 남들과 이제 화해하고 잘 살고 계십니다. 울타리 옆에 탁 쏘다가 너 나를 탁 치는 거예요. 채치라는 거 있잖아. 내 엄마라는 걸 생각만 하면 가슴 명심하거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는 말씀이 김일성이 어떻게 다 쓰시는 고향식에 관심이 많거든요. 전담피를 막 수혈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궁금하죠? 인생 1막이라고 하면 이제 북한에서 계셨던 때일 것 같은데
김일성의 주치하면은 저희의 뭐 이 선입견 언뜻 드는 생각은 꽤 누리고 사셨겠다. 그렇죠. 예, 어떤 뭐 부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뭐 권력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김소연 박사님은 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면서요? 네. 1950년 10월 14일에 이제 우리 엄마가 나한테 허락 안 받고 나를 얻고 이제 북한에 우리 애가집에 간 거죠. 외가가 북이셨군요. 근데 그 외가로 왜 갔냐는 그런 거를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와서 내가 알게 됐고, 네. 북한에서 43년 살고 예. 다시 이제 귀향을 한 거죠.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이제 수제로 이름이 이제 수영요대 일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평양에 가서 국문학을 하셨으니까 그 모란봉 지하 방송국 라디오 아나운서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 그 아주 인테리라고 했는데 북한이 인테리 혁명화 노동계급을 하면서 이제 또 이제 그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김성종합대학 어문학부라는 걸 나와야 해요. 이제 그래야지만 방송이나 뭐 어떤 기자나 이런 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거를 이제 안 가셨죠. 네. 그때가 전쟁 시기니까. 네. 그랬다고 해서 이제 제일 왜 안 갔냐 사상 검토를 받는 순간에 중앙당 검열을 받으면서 내각 결정으로 종파분자를 숙청하자는 거예요. 네. 그게 140거예요. 내각 결정 140. 그 도장 꽉 집어넣으면 그는 빼도 박도 못하고 살아도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숙청의 대상이 되신 거군요. 그렇죠. 그 도장을 받고 탄광으로 가는 순간에 탄광이요? 네. 여러분들이 아우지 탄광, 모지 탄광인데 아우지 탄광 그래도 좀 낫다고 그래요. 그거보다 또만 소부탄전이라고 이제 끌려가다시피 갔는데 나를 이제 뭐 입양이 아닌 남의 집에 그 우리 어머니 여학교 동창인데 나를 그 집에 아이로 이제 입양이 돼요. 입양이 아니라 보내셨군요. 고족에다 그냥 꼬가 그렇지. 바꿨죠. 그러니까 내 딸은 성분이 좋은 집안으로 보내고 그렇지. 나는 탄광으로 그 가고. 아이가 똑같은 오누이 쌍둥이인데 남자애만 있고 여자애는 죽었어요. 네. 옛날에는 오누이 쌍둥이를 하면 이렇게 헤어져서 이게 길러야 된다는 그런 게 속설이 있었어요. 네네네. 여자아이를 시골에다 갖다가 뒀다가 전쟁이 나고 어쩌고 하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못 찾았구나. 그렇잖아. 낳았다는 증거는 사람들이 있지, 주변에.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의 둘째 그 자리에서 쌍둥이 그렇죠. 여자아이가 된 거죠. 거기에 이제 나를 집어넣고 그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소설이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다른 사람의 대리 인생을 네. 사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원래 본명도 김소연 아니, 김소연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준 주신 이름이에요. 거고요. 네. 근데 그거를 묻어놔야 해요. 예. 이름 그 소연이라는 이름을 지우기까지 11살까지 소연아 했던 이름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하려니까 이거 어디서 오냐 이름도 바뀌고. 몰라지잖아요. 그러면 박사님 그 이후로 탄광으로 끌려가신 어머님을 한 번도 못 만났습니까? 근데 이제 뭘 만난 게 아니라 뭐 누가 못 만나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극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만나면 알려지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엄마는 참 모성애라는 거는 본능적이니까 지금도 막 진짜 가슴이 나는 모성애라는 거를 못 느껴 봐서 그러는지 뭐 어떻게 못 발휘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내 엄마라는 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내가 그때의 상황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대학교 저는 예과도 없이 이제 의대 1학년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막 공부도 하는데 배가 그때는 엄청 많이 고팠을 때예요. 그땐 기숙사 생활할 때 참 힘들고 자꾸 그 건설장으로 내몰았었어요. 대학생들을 대낮에는 그 밤에는 공부시키고 막 그랬는데 정말 힘들어서 진짜 도서관인지 뭐도 없는 데 가서 공부를 꼼꼼한 데서 하다가 교문을 나서서 터벌터벌 진짜 쓰러질 정도로 갈랐는데 이게 가로등도 없었어요. 대학에 거긴데 울타리 옆에 탁 서었다가 누가 나를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는데 내 입을 탁 막아요. 뭐 강도문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탁 보는데 채치라는 거 있잖아요. 그 몇 년 만에 입을 탁 맞는 순간에 그 채치라는 게 그게 엄마라는 생각은 탁 들었는데 입을 막은 건 엄마 할까봐 그렇지. 못하게 해준 거예요. 누가 들을까봐. 그래서 탁 잡았는데 엄마 손을 자꾸 벽에 붙었죠. 누가 보면 안 되니까. 네. 끌어다가 벽을 붙여놓고는
이게 안고 온 그 세면 봉다리 종이 안에 봉다리를 요갖고 와서 이렇게 부시럭부시럭한 걸 나한테 이렇게 촥 안겨줘요. 탁 안는데 그래도 이거 입을 막았으니까 엄마라는 말을 못하고 그래도 좀 부비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없어. 오직 본능에만 충실하게끔 요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이 봉다리 안에. 그래갖고 엄마가 지어주고 그냥 이게 손 이렇게 들뜨리고 등을 밀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걸 봉지를 갖고 사층을 막 뛰어 올라와가지고 탁 풀고서 보니까 미숫가루 조금, 콩 볶은 거 이게 누룽지 조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미숫가루를 얼른 물에다 뭐 수돗물인지 무슨 물인지도 몰라 타서 그냥 꿀떡꿀떡 마시고 막 정신없이 콩도 한 줌 먹고 그 누룽지도 한 줌 먹고 막 먹고 나서 배가 좀 뭐 불러오는지 그때야 조금 생각이 드는데 엄마 이 생각이 그때 드는 거야. 내 배가 본능에 엄마 하고 생각나서 뛰어내려가는데 엄마가 나는 사실은 좀 기세졌으면 좋겠었어. 야속했어. 내가 그래도 먹고 나올 때까지는 좀 계셔줬어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뛰어내려가니까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진짜 그걸 안 먹고 봉투지 않고 나중에 먹고 엄마를 한번 교육이라도 하고 갔었으면 얼마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내가 해봐요. 근데 그 안에 참 쪽지가 있었어. 쪽지가. 엄마가 준. 근데 쪽지가 발견될까봐 이렇게 세면 봉다리 안에 쭉 찢어보니까 여기다 쏘갖고 봉투를 붙인 거야. 이 봉투가 안쪽에. 우리 어머니 글을 쓴 건데 이렇게 내가 찢어서 이렇게 보관하려고 보니까 글이 써 있었어. 엄마가. 어떤 글이? 다른 말도 안 하고 명심하거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는 말씀이 거기서 참 국문학자답죠. 죽을 문이 하나면 살 문은 아홉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 딱 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명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엄마라는 말도 없고 그냥 그렇게 썼어요. 걱정 말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내가 그러니까 사람에게 독이 오른다 그러죠. 정말 내가 그래서 눈에다 이렇게 막 성냥가치를 하고 남들이 막 자는 시간 뭐 몇 시간 원래 아니래도 나는 막 정말 진짜 내가 독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500명의 이제 학생 중에서도 항상 5등에서 3등에서 1등은 좀 못 해봤어요. 그런 생각하고 500명 중에 졸업하실 때는 수석 졸업하셨다면서요? 예, 나중에는 이제 그렇죠. 맨날 그 당정안에 소환장 이렇게 두 줄 쫙 된 거를 김현희 동무는 당정안으로 소환하는 소환장이 나한테 떨어졌어요. 그 소환장을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왜 가, 뭐 어디야, 뭐 이따가 하면 안 되니까 영광으로 생각하고 가야죠. 어딘지 모르게. 예. 거기가 이제 만수무강연구소라는. 그래서 연구소 곳입니까? 가기 간다고 이런 것도 없이 한 거예요. 프로젝트가 떨어진 거예요. 어떤 77세, 프로젝트요? 김일성이 이제 70돌 때. 인간의 수명 120살이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120살까지 살게 하는 프로젝트예요. 김일성의 수명을. 120살까지 살게 하는. 그래서 만수무강 연구소가 나오고 만수대 예술단이 나오고 만수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제 들었는데요. 전담피를 막 수혈했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실제 그런 뭐 수혈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똑같은 체질, DNA부터 똑같고 똑같은 사람을 처음에 발굴을 해. 17세에서부터 다 발굴을 해가지고 한참 결기왕성할 때. 그렇죠. 발굴을 해서 모든 검사 테스트를 아마 한 몇십 번을 거쳐갖고 머리깔 뭐 하나까지 막말로 피부의 결, 모공의 분자수 뭐 이런 거 다 아주 초정밀 분석을 해서 갖다가 놓으면 그 분과 같은 체형과 몸의 체질을 만들어야 해요. 그 과정을 거쳐서 10명에서 다 안 돼도
우리가 한 3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체질이 그러면 좀 똑같아지게 된 결과를 얻게 된 사람이 체질, 예. 체형, 키, 머리깔, 솔직히 머리깔 가락수까지 맞아요. 네, 되게 우리가 수요를 할 때에는 머리가 피에 직접적으로 넣는 경우가 되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 이제 투석하는 방식으로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긴 게 우리 그분의 원래 이게 뒤에 목에 있는 근정이라는 게 아, 이게 혹. 혹이라고도 하지만 종으로 남아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걸 이제 그냥 하다 보니까 고기가 이제 계속 자랐어요. 커진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좋은 피를 받으니까. 예.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 보양식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요. 사슴도 고기가 아닌 힘줄 요리. 예. 사슴 힘줄 요리가 아주 가장 좋아하셨어요. 아니 흰줄을 먹을 수가 있어요? 먹게 만드는 안 딱딱해요, 그게? 아 그렇죠. 이 호요방이 예. 중국 주석이 있을 때 예, 호요방, 예. 이제 거기 그 방문 갔을 때 북한에 올 때 요리사를 데리고 왔어. 그래갖고는 뭐를 먹어나 하니까 이제 사슴 힘줄 요리를 호요방. 근데 호요방에 또 먼저 죽었어. 웃기지가 않아. 그래갖고 그때 이제 좋다고 하니까 죽기 예. 전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3년을 가서 그 요리하는 걸 배워가지고 웬만한 거는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이렇게 요리하는 파트들에서는 과일 하나 깎는 것도 3년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로만. 근데 이제 해갖고 사슴심줄 요리가 그 사람의 기여 식품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따라서 따라서도 먹어도 못- 괜찮을 만한 음식 못하죠. 같은 거. 단백질 사과를 만드는데 그걸 따라서 하시겠어요? 그 뭔데요? 단백질 예. 사과를 또 어떻게 해? 우리 거기서는 황구라고 하는 누룽개를 이제 비료로 해요. 세상에. 담배피라도 막 누렁이를 비료로. 네. 와. 누룽 개고기를. 개고기 글쎄. 예. 그래서 그거를 비료로 해서 넣어서 쏘기에서 하면은 앙성해지잖아요. 토양의 미네랄과 함께 단백질이 들어가잖아요. 비타민 C와 연결하는 설탕, 당도가 높아지는 사과가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단백질 네. 사과로. 네. 아니 예. 근데 예. 나이가 들면 또 잠이 이거 무시 못해요. 아, 맞아요. 잠. 불면증. 잘 자야 분들. 건강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하루가 정말 개운하죠. 피로가 확 풀리고. 근데 김일성은 어떻게 잤을지 내 또 그게 궁금하네요. 근데 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덮고 자는 친구가라고 그러죠. 이불. 네. 네, 이불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예, 물론이죠. 무거운 이불에 눌려서 자는 맞아. 거와 솜털 같은 이불인데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거하고 예, 보호는 잘 틀리잖아요.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그 명주로서 그 참새 깃털. 참새 깃털? 예, 참새 깃털은 거의 털에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먼지 분자와 거의 비슷한 건데 그게 뭐 한 마리에 뭐 0.001g도 안 나와요. 여기 깃털이. 그래서 그 참새 중에서도 참새 목에 있는 깃털 깃털. 여기 딱 짝짝하는 밑에 여기 딱 있는 여기 있는 조그만한 그 참새 예. 그랬는데 그 깃털을 100만 마리를 100만 마리요? 100만 마리를 100만 마리요? 100만 마리요? 그러면 이제 부피는 커요. 이제 그 1kg가 되면. 예. 그럼 부피가 큰 걸 이제 이불이 이렇게 이제 명주에다가 참새 깃털을 가볍죠. 네. 100g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서 덮고 자게 하고 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옷들을 이제 양복 멋있게 한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미싱으로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기계적인 작업을 절대 안 하고 다 손바느질로 만들어서 한 땀, 진짜. 이제 이렇게 해서 옷을 지어서 정말 지어서 다 입었군요. 드리고. 근데 뭐 박쥐를 뭐 그거는 이제 채용제라 그랬지. 아, 그게 최용제예요? 박쥐 뭘 먹는 박쥐가 고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박쥐 그게 이제 고문원에 이제 살펴보고 막 하면은 옛날에 진시황이랑 당나라 무슨 모두 막 이렇게 보면은 박쥐의 그 음낭 있잖아요. 예? 동굴에 가면은 박쥐 수컷 한 마리가 이 암컷을 몇천 마리를 거느린대요. 지구상에서 박쥐가 제일 그런 암컷을 많이 거느리는 게 박쥐라는 거예요. 근데 동굴에서 그 박쥐만 전문 연구하는 우리 연구원들도 속에서 박쥐만 전문 연구했어요. 이 체험제를 하다 보니까. 근데 체험제를 해서 연구했는데 그걸
수고를 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수고를 하려니까 박쥐 동굴을 찾아다니면서 하다가 그 중에는 기중에서 박쥐의 왕이 있는 식인 박쥐도 또 있어요. 식인 박쥐요? 그 식인 박쥐. 사람 몸을 뚫고 들어가서 계속 피 빨아먹고 박쥐 왕이에요. 왕이래요, 걔가. 그래서 내 친구 우리 연구원도 거기 가다 식인 박쥐 여기 끼어 들어가고 마지막에 진짜 막 쓰러져가지고 피다 빨려가지고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그 박쥐가 있었어요? 지역이라 아니라 동굴을 이제 깊은 산에 가서 천연 동굴을 찾아가는 거 있어요. 진짜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진짜 세상에 좋다라는 거 다 먹고 다 마시고 다 덥고 이렇게 배고 이렇게 그러면서 살았는데도 결국에는 아유. 너무 허무하게 84시라는 그런 나이에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고 김일성이 사망을 했잖아요. 우리 할머니 담배 30년 피우셨는데 9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렇다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내린 거예요. 근데 60년, 70년을 거짓말로 한 거야. 국민에게. 이게 살짝 사탕 발림을 해갖고 입합에 고깃국에 뭘 먹여주겠다고 맨날 해마다 신년사에 가고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그 거짓말을 할 때마다 안 찔리겠어? 그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러고 앞에서는 자기 말을 하고 뒤에서는 이제 딴짓을 하는 거. 그거는 나쁜 짓이란 말이야, 결국은. 그걸 하는 마음이 편안했겠냐, 이거죠. 항상 불안한 마음을 꺼내놓지 못하고 무슨 납덩이 같은 마음을 항상 소화되지 않는 거를 골고 살다 보니까 빨리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과욕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하루를 살다 죽어도 심플하게. 우리 참 좋잖아요. 어디 꾸물꾸물 안 하고 탁 터치놓고 나 이렇다. 뭐 어떨래?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몰래 살래? 정기고문도 밖으로 끌려가서 화학적인 거세라고 해야 하죠. 여자도 남자도 아닌. 총 이렇게 딱 막았어요. 총 치는. 손에다 쏘려고 딱 해가지고 딱 당기니까 그냥 빵 하고 소리 나고 총은 저로 튕겨나가고. 내가 나를 피인으로 만들었지 않냐 하면서 하다 보니까 변질된 반영명 분자 뭐 하면서 그래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게 된 거예요. 박세영 원장께서는 제가 모두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북한에서 인민군이었다고 했는데 군대는 언제 간 겁니까? 군대를 북한에는 여기는 초등학교가 6년이죠. 북한에는 인민학교라고 그래가지고 4년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6년이고 그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인민학교하고 초등학교에서 이제 2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면 17살 되거든요. 그렇겠다. 그래서 17살에 초모증이 나옵니다. 초모증이 나와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군대를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졸업 못하고 군대 갔거든요. 왜요? 그 학교를 한창 다니고 있는데 초모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를 17살에 그때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도 원래 학교에서 좀 사고를 쳤어요. 놀았어요? 그러니까 타 학교 애들을 이렇게 7, 8명 끌어다가 우리 학교 애들하고 이제 패싸움을 한 거예요. 북한 지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패싸움이에요? 저희 경성군에서 그 빼대파, 피똥파, 개성파 피똥파? 빼대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대대로 졸업하면 이제 그 머리를 넘겨주거든요. 전통이 있는데. 쭉쭉 내려오는 게 빼대파. 그다음 피똥패. 피똥패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똥패는 피똥 살 때까지 싸운다고 했어요. 너무 상황적이다. 빼대패는 뼈 부러질 때까지 싸운다고 해서 빼대패. 그다음에 개승예패는 지금 미친개처럼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개승예패. 개승냥이 패. 승냥이 패. 그래서 세 가지 패가 있었는데 제가 그 개승냥이 파 애들을 끌어다가 저희 학교랑 같이 땀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당시 뭐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학교 편을 서야 되는데 그 개승냥이 파 편을 서가지고 이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애들을 때린 거죠. 선배들을. 승냥이 저한테 이래주고. 지금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다 우리 박시현이 좀 특파인 줄 알았던 그게 아니고 원래 좀 보니까 좀 원래 놀았어요. 놀았는데 보니까.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한의대 처음 들어갔을 때 북한 사람들이 다 저 같은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북한 사람들 오는 거 보니까 되게 착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 다 무서운 게 아니구나. 또 착한데. 그러면 군대를 이제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마치기 전에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았습니까? 그때는 막 군대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왜냐면 이제 학교 다니면 방학 숙제 있지, 과제물 있지, 그다음에 중간 시험 있지, 기말 시험 있지, 학기말 시험, 뭐 그다음에 학년말 시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말 시험. 예. 그게 막 공부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저희 학급이 47명이었는데 그 시험을 붙이면 북한은 시험 성적을 학교 벽면에다가 크게 해서 그 학년명마다 이렇게 다 붙이거든요. 47명이 항상 47등. 47등이었는데 어느 날 46등 올라가게 되면 막 다른 반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웬일이야 말이면서 북한에서는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었네요. 예. 그때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나가면서 두 번 다시 공부할 일이 없으니까 진짜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 진짜 군대 나가면서 두 번 다시 손에다 진짜 만년필 잡을 일이 없다고. 그리고 이제 만세 부르고 17살에 군대 나갔던 거죠. 남한에 오셔서 한의사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가게가 그래도 좀 머리가 좋고 뭔가 하나 하겠다 하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형님들은 어떠셨어요? 형님들도 그러셨어요? 형님들은 되게 착하셨어요. 저희 위에 형이 3분 있는데. 그렇더라. 네, 둘째 형이 지금 여기 한국의 첫 번째 이제 한의사인데 북한에서도 한의사 했었고 인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공부. 그래서 도에 이 수제 이렇게 뭐 TV 프로그램 있는데 거기도 뽑혀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셋째 형은 운동 엄청 잘해가지고 표창장이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만 많이 먹고. 아니,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어때서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남편의 형제들을. 유독 신랑이 좀 특별한가요? 급하고 직선적이고 이런 거는 다들 비슷하신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거 유독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제 남편이에요. 말 안 듣고 뺀질이. 네, 안 하고 정말 좀 뺀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그런 말을 안 들을 정도로 굉장히 그래도 유전자가 많이 좋으시네. 김소연 박사님 그나저나 만수무강 연구소고 인정받는 의사셨는데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그게 궁금해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게 성별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옛날에 왕궁에 들어갈 때 이제 내시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저희들은 이제 그 약물 주사로서 일체 그런 성적인 구별을 차단시키는 주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말하자면은 악랄하게 말하면은 화학적인 고세라고 봐야 해요. 화학적인 고세라고 봐야 해요. 오직 명령에만 충실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너무 무섭다. 본능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욕구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차단시키는 시스템이에요. 몸과 마음의 본능을 완전히 없애시죠. 그래서 저는 참 젊었을 때는 솔직히 그런 것이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생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참 개운하고도 좋죠. 어머, 그게 없어졌었어요? 그럼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을 딱딱 맞는데,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뭐 멸균, 무균, 뭐 전염병 뭐 이런 걸 해서 백신을 맞는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사를 맞은 게 그런 주사인 줄 모르고 맞으신 거군요. 네. 모르고 백신 맞는 줄 예방주사 맞는다는 걸 생각하고 웬일이야. 주기적으로 이렇게 맞다 보니까 계속 없어지는데 근데 처음에 없어졌을 땐 기운이 풀풀 나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니까 아주 포각해지면서 그 일은 죽어도 일로 해야 되고 밑에 있는 정말 부하들한테도 엄청 많이 이렇게 지금 지시하고 막 명령하고 그렇죠. 했겠죠. 기계적으로 딱 돌아가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나사가 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화가 나서 얘네가 나를 폐인으로 만들었지 않냐 하면서 하다 보니까 변질된 뭐 어쩌고 하면서 반혁명 분자 뭐 하면서 그에 얼마 전에 장성택이 머리 이렇게 하고 그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전기고문도 받고 끌려가서 전기고문도 받으셨어요? 그랬었어요. 그럼 어떻게 탈북을 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저도 정말 탈출이라는 걸 떠나서 이미 자살을 했죠. 인독 자살을. 시도를 하셨군요. 그거 죽었었어요. 그냥 약 먹고. 그러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때부터 죽지 못하는 인생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게 된 거예요. 탈출은 어떻게 그 체제에서는 어떤 편법
같은 뭐 누구를 뭐 매수한다든가 어떻게 아니, 뭐 그러니까 해가지고 지금 그 공간에서 꺼내가지고도 나는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변강으로 보냈어요. 무역 그 교두에다가 방역관으로 보내줬어요. 네. 나를. 이거 중산들 오는 방역하라고. 예, 예, 예. 그래서 가다 보니까 거기 경비대원들을 친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눈여겨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랬던 건데 내가 어느 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걔를 매수를 한 거죠. 레이스를 하고 이제 뚝이 있어요. 이게 강 뚝을 막아놓은 뚝에서 넘어오시면 강이란 말이에요. 그 뚝에 가서 이제 타고 엎드다가 신호가 올 때 이제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서로 못 잡겠죠. 근데 내가 뚝에 가서 엎지고서 이제 있는데 다른 데서 도망병은 거기는 이제 경비대 암호가 노루예요. 도망병이 노루예요. 암호가. 그래서 다른 데서 노루가 났다는 거예요. 다른 노루가 이제 나보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다 이제 그날 뭐 노루가 없으면 그냥 경비가 탐험하질 않아요. 한 개 초소 뭐 한 개 중대에서만 하는데 연대가 요대함이 완 거야. 이랬다. 먼저 노루가 생겼으니까 나는 탁 찔려고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 다 엎드리는데 진짜 이게 만난의 준비라는 게 그저 중요한 거예요. 새까만 거를 이제 타촌으로 복면하고 이미 이제 우리가 연수받은 대로 내가 이제 한 거예요. 하고 여기다가 후각마취제를 이제 뿌려야 해요. 이게 개가 따를까봐. 그래갖고 뚝에 가서 딱 이게 엎지고 있는데 여기 머리 위에 군견이 진짜 와서 그렇게 기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냄새는 못 맡는 거예요. 근데 개침이율로 줄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이하고 엎지고 있는데 막. 근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눈알이 빠져나올 정도로 숨을 코를 막고 참은 거예요. 근데 뛰어와서 걔가 유인해서 후각부로 갖고 저쪽이다 하고 끌고 가면서 거기서 총성을 울린 거예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아까 매수했던 사람이 도와주는군요. 그 자꾸 어린 줄 아니까. 그래서 그럼요. 이제 이쪽에 와서 지금 다 불구들 서 있잖아. 여기 난 어깨에 있는데. 근데 딱 보니까 위험해지는 거 같고 자리가 몇 번 보는 자리.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그 끌고 간 자리에서 난 다시 이제 산으로 올라간 게 됐어요. 그래서 살았다가 9일 만에 산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신호가 와서 내려가지고 이제 안 거죠. 아이고 세상에 진짜. 저 이용호 선생님 지금 이제 김소연 박사께서 북한을 탈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하셨는데 이미 뭐 들으셔서 알고 계셨겠지만 이런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그 남편으로서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약간 뭐 무서웠어요, 솔직한 말로. 왜 안 되겠습니까? 진짜 솔직하셔요. 아니, 그 탈출한 게 무서운 거야. 그렇게 해온 게 무서운 거야. 아니, 그게 그게 무서운 건 뭐냐면은 거기는 인권을 보호해주는 게 없잖아요. 다 청산시키고 막 태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살아나왔다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대견스럽고 나를 통해서 충분한 보상을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마음속으로 훌륭하셔요. 마음속으로 내가 그걸 가졌죠. 그게. 그래서 살아있는 한은 제가 충분히 보상을 해주려고 제가 그 어떤 동반자로서 친구도 돼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뽀뽀하면서 깨워주시나요? 어떻게 깨워주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잡아서 이렇게 양쪽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뒤지게 하라면 이렇게 이거 우리 애들 깨울 때 뭐 하는 방식인데. 내 아버지 사랑은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사랑은 많이 받았어요. 외할아버님을. 근데 꼭 진짜 우리 외할아버지 사랑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막 응석 부리고 어떤 때는 막 안 되는 것도 막 해결해달라고 막 난리치고 그래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와서 그렇게 머리를 박세영 원장 또 얘기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 먼저 탈북을 한 것이고 나도 이제 떠나야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실행에 옮긴 것이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군대 나간 다음 해에 93년도에 엄마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군부대 주소로 온 게 아니고 민간인 집을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민간인 주소로 해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거기에 깜짝 놀란 게 그 형이 둘째 형이 남수원 여러 가지 났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일체 모든 그런 게 트집 잡히지 않게 조심해서 생활하다가 제대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도 잡혀갈 수 있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보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당시 그 편지 받을 때만 해도 제가 군악대에 있었거든요. 군악대? 군악대? 예. 거기 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경비소대장이 와가지고 그 부대 이관이 딱 해가지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경비소대로 재배치 받았다고. 해주고 전방으로 배치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깝깝하더라고요. 이제
군대 생활 10년인데 10년 다 해봤자 입당도 못 하겠지. 대학교 출전도 못 받겠지. 그리고 군대 나와서 사회 나온다 해도 장가가기도 힘들겠지. 뭐가 이 장래가 암울해 보이는 거죠. 완전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확연하게 대우가 좀 달라진 걸 느끼셨어요? 완전히 달라지죠.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무슨 말을 잘못한다든가 허상피만 시간생활 총을 하겠는데 남을 비판 안 한다든가 뭐 남이 나를 비판한다든가 하게 되면 이제 나오라 그래요. 그럼 소대장하고 부소대장하고 분대장 이렇게 나오라 가지고 똑바로 서 이 새끼하고 때리고 구타하고. 탈북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뭐 아우지 탄강이나 피해를 뭐 받아. 그런데 안 가요? 추방이 돼서 그 백두산 바로 밑에 대신이라고 해발 1200m인데 거기 보게 되면 딱 그 옛날에 부모가 뭐 지주였다든가 뭐 전쟁 때 뭐 일본 뭐 뭐라 그러나 일본 앞잡이였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조상들이 뭐 고향이 한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딱 그런 사람들이 추방돼서 사는 그 한 300세대가 이렇게 됐거든요. 300가구가. 근데 그 해발 1200m. 거기 추방된 상태였고 저는 아직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게 탁 달라지고 하니까 이제 군무 나가는데 전방이다 보니까 식탄 다 지급하거든요. 제일 위에 공탄 한 발 주는데 그 공탄 이렇게 딱 당기면 공탄이 빠져나가거든요. 공탄 빼고 그 밑에 붙은 이제 실탄 주거든요. 있죠. 그래서 실탄 놓고 이거 지금 잘못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거 군부대 영창 들어가게 되면 나오기 힘들거든요.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요. 이러니 어디 병신이라도 돼가지고 이거 제대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다 쏘지? 이거 보초소다가 AK 7.62mm 총 길이가 이렇게 좀 길거든요. 그래서 이 총을 박쪽으로 이렇게 대고 이렇게 되니까 죽긴 죽어야 되는데 빵 뜨면 죽어야 되는데 이거 빗나가면 안 죽고 아프면 또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더 고통스럽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발등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총 댔어요. 발등에다 이렇게 댔는데 이게 총 빵 튀면서 나가게 되면 땅에 총알 박히고 총소리만 나고 또 이게 무조건 영창 정말 그거 갈 것 같고 고생은 또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게 이렇게 무릎에 딱 끼고 이렇게 그 앞에 총검이 있거든요. 총검 28cm짜리 빼고 총 이렇게 딱 막았어요. 총치는. 손에다 쏘려고. 손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깍 해가지고 딱 당기니까 그냥 빵 하고 그냥 소리 나가고 총은 저로 튕겨나가고. 거기 누웠는데 이만큼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해체돼서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손이 나가 그래 꼬르당기는데 꼬르당기지 않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꼬르서 이렇게 보니까 구멍이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아니 지금은 멀쩡해 보이는데 멀리서 봐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손이 흉터가 일로 있어요? 가서 이렇게 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보면 여기는 쑥 들어가고 살이 없거든요. 좀 앞을 카메라를 향해서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때 총을 쐈는데 경비소대장 나와가지고 저거 뭐야 소대장 차 타고 이제 군인석 갔는데 이게 치료부터 해야 되는데 처치를 안 하고 때리더라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너 이 새끼 고의로 쐈어 아니면 실수해서 이렇게 하고 졸다가 쐈다고 조는데 이 새끼 공탄이 먼저 빠지냐고 실탄이 나가냐고 공탄이 어떻게 떨어져 있고 실탄이 먼저 발사되냐고 그래가지고 막 사정식으로 두들겨 패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총까지 이렇게 결혼쓰니까 이 겨누기 전에는 막 살려주십시오 막 이런 생각도 생길지 모르겠는데 에이 뭐 이래도 죽을 거 저래도 죽을 거 아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리겠으면 때리고 죽이겠으면 죽이고 그리고 막 그런 맞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정말 전쟁 나봐라 이게 내 지금 이거 당하고 있는 게 형 때문이니까 정말 형부터 그냥 아주 7.62mm 그냥 AK-38 머리에다 다 박아버리겠다. 아니면 형이 안 넘어갔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들지. 그러니까 막 그때 그것도 남선이 860대 앞에 딱 보이지. 전쟁 일어나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갈 것 같지. 막. 그럼요.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전쟁 나면 막 형부터 죽인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형 때문에 남한에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우가사 제대 하려고 했는데 우가사 제대가 안 되고 형도 그렇고 내가 스스로 손에 총 쐈다는 게 밝혀져 가지고 생활 제대를 됐거든요. 생활 제대 돼서 집에 왔는데 아버지는 붙들려 가서 갈비 꼬리뼈 부러질 정도로 맞고 고문당하고. 근데 그거 이제 그 다음 해에 형이 브로커를 고용을 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때 한국에 간다는 소리 안 하고 중국에 잠깐 넘어갔다 오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거기 형이 있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댄다 중국에 살면서 그래서 그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 하니까 남을 못 믿겠다 하니까 직접 와서 받아가라 하니까 넘어갔다 오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 브로커 와서 뭐 돈 뺏기는 이후에 직접 갔다 옵시다 해가지고 뭐 배띠 뭐 이렇게 돈 다 찰고 이러고 대충 만들어가지고 연하게 쓰세요고 그리고 이제 두만강 넘어서 왔는데 아버지가 두만강 건너자마자 갑자기 모자를 벗더니 이렇게 두만강에다 북한 쪽으로 이렇게 옥 던지더니 아휴 이제 됐다 이제 살았어 이제 살았어 그러는 거죠. 이제 안심이다.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남수성 가면 된대서. 아니, 남조선은 왜 가냐고. 그랬더니 형이 남수성에 있는데 이게 네가 성격이 급하고 막 이래가지고 중간에 또 안 간다고 그럴까봐 남편은. 그래서 이렇게 두고 가는 거였어요. 막상 형을 만났을 때 어땠어요? 진짜 보기 전까지도 진짜 이거 총만 있었으면? 아니 총이 아니라 주먹으로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봤는데 딱 10년 만에 봤거든요. 10년? 네, 형을 본 게. 근데 만났는데 10년 만에 보니까 많이 좀 늙어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군대 나갈 때 봤던 그 형이 아니라 좀 늙어 있고 그렇지. 애기도 이렇게 안고 조카도 안고 있는데 그때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또 안기부 직원들이 또 그 만나는 거 뭐 중간 남긴다고 사진 막 팍팍 찍어대고. 그래서 표정만 해야지. 때릴 차이가 없었구나. 네, 뭐 때릴 새도 없고 근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너도 이제 인사하라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지나가면 또 마음이 누그러지고. 서먹서먹하고 예.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때 형이 확 안아주면서 고생했지. 그래서 형이 다 보상해줄게 하고 툭툭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막 쫙 나눠서 울고 가더라고요. 그거 말 한마디로 그냥 다 풀려. 형이 보상해줄게 하는데. 그래 한번 실컷 한을 풀어봐라 한번. 이 약속은 내가 꼭 지킨다. 저희가 살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영화를 보고 밥을 먹거나 이런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자, 이제 김소연 박사님 또 말씀 이어가겠는데. 네. 이제 탈북 후에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이제 오셔서 대한민국에서도 내로라 하는 이제 성함을 대면 다 알만한 의사로서의 명성을 얻기까지는 네. 분명히 옆에 계신 남편의 외조가 있었습니다. 자, 외조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여권. 여권. 여권이 무슨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북한에서는 통합의학이라는 게 이게 허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통합의학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대학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에 뭐 유학을 가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해요. 또 처음부터 또 어떤 결혼하는 그 조건에 미국에 유학을 이게 달았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닿는 데까지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통합의학 그 박사 과정을 보냈죠, 미국에. 예. 하여튼 보내고서 그냥 뭐 한 2년 있으면 돈 얼마 보내달라면 또 마련해서 돈 보내주고 저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갔다 오고 미국에. 거기 미국 유학 다 끝나고 났을 때 그 집이 제가 2개가 있었는데 2채가 다 날라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유학을 보내신 거고 그렇지. 그 유학 기간이 10년이고 네. 10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고 네. 아니, 손이 인간이기 때문에 집이 한 채 한 채 없어질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늘 풀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이렇게 한켠에 있지만서도 한 채 한 채 없어질 때마다 좀 이렇게 아깝지는 않으셨는지. 근데 뭐 후회는 없었고 네. 그때 보낼 때도 집도 없을 때도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이거 뭐 죽을 때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니까. 북한에서 그게 어렵게 그냥 살아서 나왔다는 거 이 자체를 그래 한번 실컷 내가 한을 풀어봐라 한번. 한을 풀어봐서 내가 한번 해주마 내가. 제가 자신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변함없이 이 약속은 내가 꼭 지킨다. 이야. 근데 유학 시절에도 그렇게 편지를 또 많이 쓰셨습니까? 예, 그 편지도 보내고 전화가 뭐 아침 하루에 한 번씩 전화비도 엄청나게 나가고 그 전화비 여기서 뭐 서류 띄워달라면 막 서류해서 또 보내주고 보니까 뭐 김소연 선생님이나 우리 박재원 씨나 보통 이제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보통 10년 정도는 반려자를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요. 기본이 10년이구나. 근데 지금 뵙기에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그럴 것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소연 박사께서는 좀 아이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렇죠. 나는 이제 우리 남편에게 얘기하면 유학 보내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 우리가 17살과 14살에 만나요. 그래서 나는 15살부터 옛날 자신이 있으니까 해마다 나면 몇 명 나올까요? 이렇게 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나서 이제 그림도 그려보고 그러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좀 내려와서 이제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셨고 말썽꾸러기 또 학창 시절에 47명 가운데 47등을 항상 유지했던 꾸준히 이분이 이제 한의사가 담당이 됐습니다. 아니 한의학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한의사가 돼야겠다. 그럼 왜 결심을 한 거예요? 그것도 형의 영향입니까? 예, 형이 아니었으면 뭐 공부할 생각을 안 했겠죠. 킥 서비스 하면서 주유소 아르바이트하고 온갖 아르바이트 많이 식당 하고. 장치사 그래가지고 불고기 구워 먹을 때 불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이런 거 하는데 형이 한번 오라고 한약 한 박스를 주더라고요. 이걸 어디 가져다 주면 그 아주머니가 돈 30만 원 줄 거니까 그거 좀 받아가지고 오래요. 배달을 좀 해라. 킥 서비스도 했었으니까 그게 갖다 주는데 진짜 30만 원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래서 그거 가져다 형 주니까 형이 막 이렇게 했더니 15만 원 쭉 빼가지고 써 하더라고. 근데 제가 주유소 알바를 한 달 해가지고 20만 원 받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15만 원 돈 그때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써하고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이건 뭔데 이렇게 비싸게 받냐고 했더니 이게 안 비싼 거라고. 니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맨날 좀 어디 상호나 치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면 니도 벌 수 있는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자 해가지고 형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때 담당 인사가 항상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검정호 씨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고등학교 자격을 한국에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검정호 씨 신설동의 수도학원 졸업해가지고 이제 대학교까지 가게 된 거예요. 형님이 주신 15만 원 때문에 이제 독한 마음을 먹고 이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거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모르지 한자를 모르지. 그러니까 남들은 뭐 이렇게 체크하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뭐 줄로 긋고 이러는데 나는 이제 사전을 찾아보고 있는 거야, 한 글자를. 한 글자를 못 찾아가지고, 그 찾는 방법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게 진짜 애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살이 그때 1학기 만에 살이 7kg 빠지고. 명실 갔는데 아주머니가 막 머리 깎더니, 탈모 생기시네요 하더라고요. 근데 500원짜리만한 땜빵이 이렇게 3개 생긴 거예요, 3개.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근데 진짜 막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럼 정말, 이거 좀 포기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면서 10년만 고생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포기해버리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있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죽었다 살아나도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내 여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이거 만약 경에 공부 이거 못하게 되면 나와서 이거 다른 거 할 게 하나도 없다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 하나 포기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박세원 씨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그 힘으로써 그 동력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남편 지금의 한의사로 만들기까지의 정규현 씨의 노력 이 내조가 있습니다. 사고뭉치 남편에서 한의사로 탈바꿈한 나의 남편 내조의 비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교원 자격증. 정규현 씨가 그러면 선생님이신 거예요? 이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이제 집하고 조금 거리를 둬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뭐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생물학 전공이라서 그 교수님들마다 랩실이라고 해서 실험 연구실이 따로 있으세요. 거기에서 이제 연구를 하시면 연구 보조로 이제 있으면서 연구 보조비를 이제 한 달에 조금씩 받아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방학 때는 이제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보통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일을 했었고 이제 졸업을 해서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유일하게 또 그래도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한 건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있으면서 이제 과학과 생물을 가르치는 일을 나중에 생활을 다 책임을 지신 거군요. 저희가 살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가 아니면 제가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의학과 특성상 이제 워낙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애초에 그냥 시간표가 쭉 짜여져서 나와요. 고등학교처럼. 그래서 아침 0교시부터 밤 뭐 11교시, 뭐 12교시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0교시면 아침 8시부터 수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보통 뭐 9시, 10시 늦으면 뭐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남편이 하셨는데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아내가 남편의 선생님 역할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과목 중에 의학 영어라는 과목이 있어요. 네. 과목이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북한에서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는 ABCD부터 다시 다 공부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판국인데 예, 의학 영어 자체는 기본적으로 왜 중고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고등 과정을 정상적으로 정규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지만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흰 건 종이하고 뭐 까만 건 글씨일 뿐이고 딱 생각날 정도로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만나면 보통 사람들 같은 영화를 보고 밥을 먹거나 이런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제가 오면 저부터 이제 터미널에 오면은 저부터 잡아서 책을 먼저 내밀어요. 그래서 내밀고 여기 보면 해석 좀 해달라고. 네,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걸 해석한 걸 제가 좀 이제 코멘트를 해주고 밥 먹으면서 코멘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또 다음 주에 할 분량을 카피를 해가지고 또 내려가고 과외데이트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좀 연결을 했었죠. 야, 진짜 정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역시 또 아내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박세현 원장님? 그 당시 여자친구의 도움을? 그때 이제 집에서는 뭐 나라에서 나오는 그 생계 유지비라고 해서 43만 원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3명이 살았는데 그 집세 내고 뭐 사고 하면 그게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돈 줄 수는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벌어서 공부 좀 해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네. 근데 다른 동기들은 가외 한다고 해가지고 가외 다 잡아가지고 가외로 일주일에 2번씩 한 달 하는데 50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데 저는 뭐 아니 누구 가르칠 이렇게 못 되잖아요. 네네. 경비 없잖아요. 뭐 배워도 모자랄 판에. 네, 뭐 가르칠 수도 없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전화했죠. 나 저거 막 공부를 하니까 한 학기 교재비만 3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자취방 자취생활 하는데 자취 보증금 지금 250에 매달 월세를 또 저거 30만 원씩 이렇게 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학교 제일 싼 밥이 1,200원이거든요. 그걸 1,200원짜리를 막 만 원짜리 생기면 전부 다 1,000원하고 100원짜리를 바꿔놓거든요. 그럼 이제 쫙 나눠놔요. 그래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돈 좀 보태주라고 나중에 학교 졸업하면 딱 갚아줄게. 그래서 얼마씩만 있으면 저거 말고 아르바이트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냐 해서 한 80분 더 있어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자기 받은 용돈 아니면 아르바이트 김밥집 뭐 카페 이런 거 해놓고 자기 15만 원 내놓고 한 달에 8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보내주더라고요. 정말 저런 여자 없을까요? 그래서 진정한 내조예요. 아니, 근데 그 당시가 사실 결혼할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90년에 결혼하셨으니까. 남자친구한테 사실 나 나중에 이 남자랑 꼭 결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제가 나중에 없었을 것 졸업해서 같은데. 준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라면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거든요. 저도 안 들었던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진정 나중에 내 사람이라면 뭐 어떤 방법을 거치든지 간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를 선택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떠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다짐을 한 게 거기에 그냥 이렇게 미련을 두지 말자. 어차피 제 선택이었고 일단은 제가 이제 어떤 자신감이 있었는지 자신감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젊었고 그리고 제가 또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겁을 낸다거나 두렵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의 힘이네요. 대단하십니다. 찌어서 그냥 코에다 집어넣어요. 콧물 한번 했을 때 괜찮아요. 16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원하고 잠도 또 잘 와요. 119 야들빵을 그냥 쭈르륵 이렇게 떨궈서 저어가지고 먹으면 코가 느낌 들 정도로 뻥 뚫려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 두 분이 정말 뭐 한의사 시험도 합격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아주 힘들고 그런 시간을 또 많이 보내셨다면서요. 예, 한의사가 됐는데 병원 인테리어 다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을 구할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 병원 차렸으니까 너 그때 교직에 있었거든요. 너 그거 때려치고 병원 와서 좀 나 좀 도와주라 했거든요. 뭐 아무리 도와줘도 남들이 자기 일처럼 한다 해도 이 사람처럼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 이 사람 살림을 와가지고, 맡아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환자들 이제 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병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생활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생활은 그랬거든요. 그 병원에서. 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병원에 생활했는데 병원에 약탕실이 한 2평 정도 되게 해놓고 집이 없으니까 집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다 이제 전기장판을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약탕이 씻혀야 되고 약초 씻혀야 될 그 세면대가 있었거든요. 세수 물 나오는데. 근데 거기 이제 그때 당시엔 도움물은 설치 안 했으니까 그래서 도움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냉온수기 사가지고 거기다 걸어놓고 냉온수기 나오게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때 나랑 살 수 있겠냐 해서 당연히 살 수 있다 해서 그러면 일단 우리 애부터 같이 살자.
아, 네, 그때 임신을 했는데 임신 8개월까지 거기서 있었어요. 웬일이야. 네, 근데 그때까지만도 이제 그렇게 크게 돈이 안 맞았으니까. 그래서 임신 8개월이 가까우니까 밤마다 이렇게 서너 번씩 막 일어나는데 춥고 또 바람이 막 9월 말 10월 초가 되니까 바람이 들어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벼룩시장 보니까 이제 보증금이 525만 원 그 월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병원 차렸는데 환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와서 뭐 중국 조선족 갔다 오니 북한 사람 갔다 오니 이러고 이제 그냥 이제 와서 가고 침도 안 맞고 와서 말 이야기 나눠보다 그냥 나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어요. 처음에 첫 해 1년은. 그리고 525만 원짜리 월세를 얻어야 되겠더라고요. 배가 빵빵해지니까. 그래서 그거 얻어서 나가서 시작하면서 이제 그 북한에서 오겠다는 걸 알게 되고 침 맞은 사람들이 침 잘 놓네 하고 얘기해주고 약 지어먹은 사람들이 약 진짜 좋다 해서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루 평균 50명 넘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날 박세현 씨를 만든 건 정말 아내분의 힘이네요. 이게 여자가 그렇게 임신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8개월이라는 게 말이 8개월이지 배 불러오면은요 그냥 이렇게 바로 누워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몸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진짜 좁은 2평짜리 방에서 어떻게 그걸 견디셨어요?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거의 똥 밟은 거죠. 거의 똥 밟은 거죠. 지금이라도 잘 풀려가지고 정말 잘 왔지만 이게 안 풀렸으면 정말 똥 밟은 거예요. 자기도 좀 남자 편 좀 들어줘. 자, 한의사 두 분 모셨으니까 뭐 좀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네. 적용할 만한 것들 있으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감기 같은 거 걸리셨을 때 병원 같은 거 거의 안 가신다면서요. 어떻게 안 하세요? 가죠. 감기. 마늘 하나에 매달려서 우리는 감기를 대신하게끔 이제 어떻게 해요? 해요. 마늘 단제기를 마늘을 찧어서 그냥 코에다 집어넣어요. 예. 맵지 않아요? 안 매워요? 뭐 안 매워요? 마늘 먹을 때는 안 매워요? 아이고 세상에. 아, 여기는 얼마나 맵겠어요? 콧물을 다 나올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용원 선생님 해보시니까 괜찮아요? 16년째 지금 저는 하고 지금까지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16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네. 나도 이제 오늘 저기 사람들 많은 속에서 이제 생활 얘기하다가 이제 집에 가면은 씻고서 종이 이렇게 종이 똘똘 말아가지고 마늘 짓지어가지고 칼도마에다 예. 그 묻혀가지고 재채기 안 나올 때까지 양쪽 코에 재채기 안 나올 때까지 계속 하면은 마지막 그렇게 시원하고 잠도 또 잘 와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코 왜 했냐면 이분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의심이 많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코가 킁킁거리고 만났는데 답답해요. 막이. 그래서 내가 마늘을 찧어주면서 넣어보세요 하니까 놀라는 거죠. 두 분이 이거 뭐 죽이려고 하는 일이냐. 그랬는데 넣어보고 재채기가 아주 끊임없이 하더니 머리가 시원해진다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체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자연산 소화제가 있다면서요? 예. 북한에서는 무예요, 무. 무 이렇게 절반 자르는데 이 세워서 이렇게 절반이 아니고 흰색, 초록색 같이 섞이게 이렇게 절반 잘라가지고 숟가락으로 쫙쫙 이렇게 긁어요. 긁어서 종이컵 한 컵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치어부 정도 되게 담고 생강즙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7-8방울 그냥 쭈루루 이렇게 떨궈서 저어가지고 먹으면 속이 호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뻥 뚫려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체했던 뭐 가식을 했고 체했던 추워서 체했던 지간에 이런 무 먹으면 뻥 뚫립니다. 예. 무가 이제 소화제 역할을 하고 팥뿌리도 또 잘 쓰인다면서요? 네, 팥뿌리는 이제 그 원래 한약으로도 총백이라 그래가지고 약초로도 많이 쓰는데요. 집사람이 감기 걸렸을 때 편도 부어가지고 침 삼킬 때마다 목이 아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팥뿌리, 대팥뿌리, 양팥뿌리가 아니고 대팥뿌리. 그 살이 까맣 하얀 살이 살짝 붓게 잘라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들기름에다가 볶으면 노란 색깔 날 정도로 볶아요. 들기름에다 볶아가지고 그걸 그냥 먹으면 되게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그거 먹으면 바로 편도 부은 게 바로 내려갑니다. 먹을 때 아프지 않아요. 저희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 항상 목이 붓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목파인 타고 가면은 목이 아프거든요. 그럴 때 목을 뭐 말을 많이 한다든지 이럴 때도 팥뿌리를 들기름에 볶아서 먹어도 붓거나 염증이거나 열로 인했을 때 이제 팥뿌리가 먹으면 아주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그렇게 팥뿌리 먹고 날계란 깨서 흰자에 노란자에 섞어가지고 날고를 탁 마시면 더 편안해요. 특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직원들은 직업 가진 분들은 더 편하죠. 최근에
조사 결과를 봤더니요, 보건사회부 조사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평균 수명이 한 10년 정도 난다고 하네요. 예. 사실 지금 건강에 대한 개념이 북한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두 분 다 전문가시잖아요. 남과 북의 그 차이를 좀 확실하게, 절실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한의사 돼서 이제 느낀 거는 한국 사람들은 몸이 좋은데도 자꾸 보약으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더 이상의 보약이 아니고 사약이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약물 남용이 약에 기대하는 게 많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약을 안 먹어도 운동 좀 하고 좀 소식하고 좀 더 먹고 싶다 할 때 그냥 숟가락 놓고 충분하게 잠만 취해도 맞아. 예, 건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살 빼는 것도 운동하면서 빼야 되는데 이거는 약으로 빼겠다 그러고 다이어트 약 찾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병을 키우거든요. 그리고 집사람도 이제 애가 조금만 아프면 막 애를 병원 데리고 가고 그러는데 이 북한에는 감기 같은 거는 병 취급 안 하거든요. 고열이 뭐 39도 넘어가서 뭐 40도 넘어가서 뭐 열이 툭 터져가지고 매 터져가지고 죽은 애기가 없어요. 근데 열만 조금 터졌다고 그러면 뭐 죽는 줄 알고 막 걱정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노심초사하죠. 감기도 항생제에 너무 노출되고 이러니까 감기도 이게 좀 알아봐야지 애가 면역이 생겨서 그 인플루엔자에 대한 면역이 생겨가지고 다음에 덜 아프고 이러거든요. 아니 뱃사공도 처음에 뭐 노를 잡으면 물집 생기고 껍질을 뺏겨지고 이래봐야 굳은 살이 뺏겨서 노 잘렸는데 이거는 뭐 아니 뭐 노 잡기 전에 장갑 끼고 이렇게 뭐 아프기 전에 나버리고 막 이러니까 언제 배 타고 멀리 바다로 나가냐고. 사람 몸도 똑같거든요. 이게 아파봐야 되고 면역이 생기고 그 면역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스스로 이렇게 몸에서 생기질 새도 없이 지나치게 항생제 약물에 노출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 감기약 안 먹겠습니다. 그냥 감기 왔다 싶으면 마늘 콧구멍에다 팍 박고 먹겠습니다. 자, 북에서 오는 의사 부부, 두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뭐 또 감동받는 사연도 있고 또 웃으면서 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언젠가 통일이 되어서 참 우리가 다 함께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정말 두 분의 그 영화 같은 인생 역경 들었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소연 박사님 기다리셨다는 사는 날까지 그냥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죽는 날까지 잘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지냅시다. 처음처럼 죽을 때까지 쭉 사랑해 주세요. 끝까지 믿어줘서 고맙고 또 뭐 추나 더우나 쓰나 다나 항상 옆에 해주면서 같이 있어주면서 자리 지켜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니까 항상 고맙고 그리고 일단 뭐 아이들도 잘 키워줘서 고맙고 뭐 그게 사랑해. 응? 아유 어떻게 해 그런 말. 사랑해. 자, 두 부부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내조의 여왕들을 항상 저희는 응원합니다. 내조의 여왕! 서로 너무너무 답답하죠. 출연료도 못 받고 생활을 못 하고 있는데 9대1로 이거는 지는 싸움이고 불리합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게 꿈인가 싶어요. 벌써 15년 됐어요. 병원 가는 중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정면 충돌하는 운전 차량.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기가 없으려나 보다. 13년 만에. 됐구나. 어머. 됐구나. 이거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인 거예요.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 a warm embrace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 evening shadows and the stars appear,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